예,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어제는 중국 내 권력 서열 2위, 3위인 리창 총리와 자오로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서 한중 관계의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마지막으로 3박 4일 동안의 국빈 방중을 마무리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어제 이제 리창 총리와 우리의 이제 국회의장격이죠. 자오로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을 만났는데 중국의 1, 2, 3인자를 모두 만났습니다.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서열은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인데 1위가 시진핑 주석이고 2위가 리창 총리고 3위가 이제 전인데 우리를 치면은 국회죠. 네. 북한으로 치면 최고인민회의고 1, 2, 3위를 다 만나는 게 아마 전례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번 방중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디테일, 세부적인 걸 보는 것보다 지금 에이펙, 경주 에이펙 10월 말 11월 초 그때 시 주석이 국빈 방문했거든요, 경주를. 근데 2달 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거거든요. 네. 예. 이런 전례가 없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정상회담이 열렸던 5일이 첫 업무 개시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이 첫 2026년 올해가 중국 5개년 계획 시작 첫 해거든요. 그 첫 해에 첫 외교의 시발점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우리도 2026년 다사다난할 걸로 또 예상이 되는데 중국을 택했다는 것. 이거 보면은 양국이 상호 전략적인 중요성을 확인한 거다. 이 큰 그림을 또 이제 세부적인 것부터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인물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렇죠. 상황인 건데 이번에 보니까 또 차기 국가주석 후보로 거론되는 천진잉 상하이시 당서기도 만났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아직 시진핑 후계는 확정이 안 됐지만 예. 차세대 주제는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상해가 경제의 거점, 중국 경제를 대표하는 거점이기도 하지만 또 상해는 이제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역사의 어떤 기원을 찾아가는 거지만 이제 중국의 숨은 그림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상해면 항일이거든요. 항일. 지금 물론 이번에 겉으로 중국이 노골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진 않았어요. 네. 그러나 간접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우리한테 상당한 예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의 그림 속에서는 이제 상해는 지금 사실 이번에 청와대가 발표한 4가지 주요 의제는 첫 번째는 한중 관계 정상화. 네. 두 번째는 경제 협력이거든요. 이번에 14건이나 MOU가 체결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동 합의문은 안 나온 대신에 이 경제적인 질적인 성과 그걸 대표하는 게 상해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면은 상해가 지닌 의미는 이번 중국의 어떤 항일 이걸 강조하는 역사적 물론 현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지금 중일 갈등 상황에서 은근히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상해는 우리로서도 중요하지만 중국으로서 여러 가지 셈법이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한알령 해제 문제였습니다. 예.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도 한중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공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바둑대회라던가 예. 아니면 축구대회 등 교류 행사를 열자고 제안했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문제 없다. 지금 뭐 석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한령이 조금 우스운 게요. 중국은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조치를 참 취했거든요.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 중국이 알았어 한한령 해제할게요라고 말하는 것도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보면 말씀드렸지만 양측이 2달 만에 국빈 방문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중국의 한한령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한령은 해제된 거예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한령이라고 하는 카드를 직접이든 간접이든 완전히 해제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얼음은 천천히 녹는다고 말했잖아요. 예.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 정상회담 화이부동, 화합을 추구하지만 같은 건 아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한 말이 구동존이 같은 걸 추구하지만 차이가 다른 걸 인정한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번에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그러면 압박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한령은 제가 보기에는 해제됐다.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오늘 상반기에 중국 내 대형 문화 공연도 가능할 거다. 왜냐 중국이 한한령을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정도 풀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한한령을 해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는 레토릭이다. 사실상 한한령은 이제 해제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서 이제 뒷얘기가 나온 게 시진핑 주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 서해 구조물은 양측이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예. 그러나 여기서 이 상황에서 중국이 서해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건 자기들이 부담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로서도 서해 구조물이 가장 민감하다면 이게 이번 분위기를 깰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철거하겠다 이것보다는 이제 협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양측 간에 이 소통 구조나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중국이 인정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경제적인 거고. 그렇게 보면 향후 서해 구조물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예.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지금부터 아마 공동 관리나 상황 관리 쪽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아가서 조금 더 시진핑 주석의 발언 등을 살펴보자면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지금 청와대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으로 좀 관계를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역사의 오른편이라는 건 사실 중일 갈등 얘기하는 거고 미중 전략 경쟁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국이 말하는 역사의 오른편은 결국 이 동북아, 아시아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야 된다. 그 역사라는 건 항일이거든요.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번에 파격적인 이 의전이나 시기나 우리한테 배를 많이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인도 태평양을 두고 미일과 중국이 충돌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은 일종의 중립지대에 있거든요. 현재로서 아무리 한미 동맹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무언의 압박이죠, 사실은. 향후 진행될 이 갈등 관계에서 역사의 오른편은 자기네 편에 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는 거 엄연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대만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양측 간에 말씀드렸지만 존이, 구동촌이, 화이, 부동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지금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해관계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 상황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한 거죠. 지금 자기들 서는 편에 서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편에 서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제재는 이미 준비해놨다고 봐야죠. 근데 그 발표 시점이요. 그렇죠. 시점을 잡은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가 제재를 안 한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방문이라든지 공연 중단이라든지 이런 외곽만 때렸거든요. 일본에 네네. 대해서. 그리고 일본이 이 다카이 총리가 그 문제의 발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철회한 적이 없어요. 지금 우회적으로만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된 거다. 그러나 시점은 네. 이 대통령 방중 시점을 노린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점에서 지금 상하이 방문 항일 네. 강조하는 상황에서 일본을 때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머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러나 한중 정상 우리만 챙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관련해서 일본의 반응도 좀 살펴볼게요. 일본 매체들이 중국의 행보에 한미일 분열을 노린 갈라치기 시도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해 본 부분과 어쨌든 맞닿아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일각에선 짚어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한국을 미국 동맹 가운데 좀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이 인식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로 나오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는 그럼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약한 고리라는 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한 고리라는 건 경직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사태만 보더라도 미국 동맹들이 박수치고 나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라는 건 뭐 그게 나쁜 표현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이 있는 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예. 일본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지금 중일 갈등에 첨예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다카이 총리가 원하는 말 안 했거든요. 뭐 전화해고 그래도 뭐 표현 안 하거든요. 한술 더 떠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 베이징 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국빈 초청을 했어요, 미국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까지 견인해내면서 일본은 좀 초조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립되는 느낌을 많이 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간질 시킨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버리고 한미 관계를 훼손한다?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난해 10월 한미 팩트 시도 성공적으로 나왔고 지금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원래 중국 방문은 깜짝 발표가 됐고 예. 원래는 일본 가는 걸로 돼 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다카이치 고향, 나라현. 일본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상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들렸거든요. 그런 행보를 본다 그러면은 일본도 우리한테 얼굴을 붉힐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방중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이 이후에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좀 잘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국과 일본 갈등은 일회성으로 안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외교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지지율은 고공행진이에요. 이건 일본 내 보수 우경화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말 실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면밀히 계산한 거거든요. 그 흐름을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언 처리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에서 압박을 받더라도 국내 정치는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중일 갈등은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필요할 때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일에 힘이 약하고 교섭 능력이 없으면 왔다 간다고 욕을 먹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욕하나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교섭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필요하면 일본 만나고 필요하면 중국 가고 뭐 필요하면 미국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근데 그 중심 우리 국익이어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 그 국익 자체를 놓고 그 좌표가 흔들리면 그때는 이제 필요하는 거고 우리 국익을 명확히 보고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는 거죠. 그게 실용이고 그게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반도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이를 바라보는 뭐 북한의 시선도 있을 테고요. 우리의 또 입장도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은 아주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 방중 당일날 미사일 2발 쐈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1월 1일 날 노동신문 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시진핑 주석이 보낸 신년 연하장을 노동신문이 6면 나오거든요. 5면에 맨 귀퉁이에 실었어요. 1면에 실어야 되거든요. 푸틴이 편지를 보내면 1면에 전문을 다 실어요. 근데 이번은 5면 귀퉁이에 실었고 5면 귀퉁이에 실었는데 이름도 안 나와요. 중국 국가주석과 그의 부인, 쉼표, 베트남 주석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북한이 기분 나쁠 때 최후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몇 번 있었어요. 한두 번 이런 적이. 그건 최악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해 9월 베이징 갔거든요. 딸까지 데리고. 근데 뭐 딸은 가는 날만 나오고 그렇죠. 그냥 대사관에 처박혀 있었고. 왜냐하면 중국이 그걸 용납할 리가 없거든요. 다니는 걸. 그리고 답방을 한 건 서열 2위 리창 총리가 10월 10일 당창원 기념일에 평양 갔거든요. 서열 1위인 시진핑 주석은 경주에 왔거든요. 2달 만에 또 국빈 방문하거든요. 새해 첫.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교적 고립감을 느끼죠. 동맹이거든요. 북중 간에는. 그렇게 보면 북한은 이번에 상당한 중국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을 느낄 거다. 그게 이제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는 우리보다는 중국에 대한 성격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이번에 중국에게 우리가 모종의 역할을 부탁을 했지만 중국이 입지를 찾긴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또 마냥 버틸 수 있는 거 아닌 게 지난해 북한 대외 교육의 98%가 중국이에요. 북러 밀착 그렇게 했어도. 예.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북한이 이번 방중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닐 거다. 당장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 마두로 대통령은 이제 법원에 벌써 이제 출석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법정에 선 거잖아요. 어떤 혐의로 이제 그리고 어떤 이제 혐의로 서게 된 건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미 2020년 1월에 마두로 대통령은 나르코 테러리즘, 마약 테러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가 됐어요. 현상금이 1,500만 달러였어요. 그리고 이게 바이든 때에는 2,500만 달러로 현상금이 올라갔어요. 마지막에 5천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관계없이 마두로 대통령은 이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혐의죠. 근데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격 전에 전 온두라스 대통령 에르난데스를 사면했어요. 미국에 구속돼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죄명이 마약 수천 톤을 미국에 반입한 거였거든요. 근데 마두로는 혐의가 마약 200톤이었어요. 마약 200톤은 붙잡아가고 마약 수천 톤은 석방한 거죠. 그다음에 마두로 잡아간 다음에 마약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 석유회사 미국 들어갈 거고 예. 대리 통치할 거라고. 그러더니 오늘 보도 보니까 베네수엘라 원유 5천만 배를 수입하겠다고. 지금 마약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국내법적으로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그림을 봤을 때 마약 혐의면 콜롬비아가 더 심하거든요. 메데인, 멕시코는 더 심하고. 그 펜타닐은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나라 마약 그 지도자 다 잡아가야 되거든요. 뭐 독재자 부정선거다 그러면 부정선거 하는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은 마약 혐의로 진행이 돼요. 지금 저 잡아가는 저 장면도 저 마약 단속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약 단속국 직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거는 전쟁이 아니고 범죄자를 잡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을 거다. 근데 마두로는 이제 아닌 거죠. 나는 죄가 없고 난 전쟁 포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미국 국무부가 SNS 공식 계정에 이 트럼프 대통령 사진 위에 이것은 우리의 반구라는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서방구에 대한 장악 의지를 좀 지금 이 사진 게시물인데 서방구에 대한 좀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저 헤미스피어는 원래 이제 웨스턴 헤미스피어예요. 서반구는 남북 아메리카. 미국이 영국으로 독립했잖아요. 그때가 5대 대통령이 먼로인데 그때 먼로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1823년에. 뭐냐면 우리 건들지 마라. 우리도 유럽 건드리지 않는다. 뭐 지들이 유럽을 어떻게 건드려요. 지금 겨우 독립했는데. 그러니까 제발 우리 건들지 마 이거거든요. 이게 먼로주의예요. 근데 이게 1904년에 오면 시어도 루즈벨트 때는 조금 먼로주의가 공격적 먼로주의로 확장됩니다. 그때 나오는 게 웨스턴 헤미스피어예요. 남북 아메리카까지는 내 영역이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개입주의, 브라질, 페루, 칠레 이런데 미국이 공격한 쿠바, 파나마 이 근거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게 돈노주의예요. 정확하게 1904년에 루즈벨트, 시어도 루즈벨트의 먼로주의를 현대로 버전으로 한 게 돈노주의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도 사실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역. 그러니까 마음대로 개입하는 거고 여기에 중국이 이 역할을 확대하니까 그것도 싫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은 마약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브라질 보호선화로 쿠데타했던 사람 마녀사냥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두라스 전 대통령 석방하고 지금 온갖 남미 선거에 개입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제 마가의 핵심은 미국이지만 이걸 위해서는 필요하면 캐나다도, 멕시코도, 콜롬비아도, 베네수엘라도, 브라질도 개입하겠다는 거죠. 그걸 지금 노고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있었던 군사 개입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뭐 민주당이라던가 이제 의회에서도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 제재도 가능한 부분인 건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공화당 의원들 앞에 놓고 자기가 잘했다고 선전하면서 근데 중간 선거 꼭 이겨야 된다. 만일 지면 나 탄핵당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본인 입으로 말했어요. 탄핵당할 분명히 여건을 만들어야 할 거라고. 지금 이번 건도 지금 마약 단속국 지원을 동원했지만 공격은 미 델타포스가 했거든요. 범죄 잡는데 육군이 동원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로드리게스 부통령한테도 말 안 들으면 2차 공격할 거야.
2차 공격을 어떻게 해요? 그건 전쟁행위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선을 많이 넘었죠. 우리 같으면 벌써 뭐 문제가 여러 번 터졌죠. 뭐 탄핵 얘기 한 10번 더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격도 사실은 지금 트럼프 치하고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니까 그렇지 만일에 민주당이 장악했다면 이거 법적인 소재가 많죠. 이 국제법적으로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 문제 삼고 있고요. 지금 뭐 독재자고 마약 혐의가 있고 뭐 속 시원해 보이지만 국제 질서가 저렇게 힘의 논리라면은 문제가 있는 나라가 한둘이 더 아니거든요. 그렇죠. 콜롬비아, 멕시코, 심지어 북한도 사실은 1년에 수십억 달러씩 그 해킹을 하는 나라인데 지금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잘했느냐 공격 33, 못했다 34, 나머지 모르겠다. 세 명 중에 한 명만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아마 논란이 많이 될 거고 베네수엘라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아니거든요. 베네수엘라의 그 막대한 석유를 장악한 군부나 기득권 세력들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제 뚜껑을 열은 거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되긴 쉽지는 않죠.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제 다음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도 궁금한데 백악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획득을 위해서 지금 미군 활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어쨌든 그린란드 관련해서 좀 의욕을 보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업무보고 때 북극 얘기만 했거든요. 이제 북극 시대가 오거든요. 북극은 우리로서도 사실은 미래의 먹거리거든요. 북극 시대가 열리면 가장 강점이 있는 게 우리거든요. 부산항이라는 세계 2의 환적 강, 그다음에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조선업. 미국은 더해요, 사실은. 근데 미국의 고민은 뭐냐면 이 북극 항로를 이제 북동 항로가 러시아 쪽에 한 53% 해안이고 캐나다가 북서 항로거든요. 근데 캐나다 쪽은 얼음이 두꺼워서 못 써요. 러시아밖에 없어요. 요 가운데 그린란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란드 히토류가 아니라 이걸 장악을 하면 북극 항로를 장악할 수 있거든요. 길목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으로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중국이 또 개입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정말로 노른자이니까 미국도 다 알아요. 이 얼마나 노른자이라는 걸.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국주의적 시각인 거죠. 필요하면 내가 가져갈 거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음은 어디냐 그러지만 다음을 또 어딜 갑니까 마음대로. 그린란드는 나토인데 나토 회원국을 나토가 공격하면 나토끼리 전쟁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압박을 하면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란드 주민들은 몇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 미국으로 갈 거야 그럼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 노리는 거지 뭐 미군을 개입한다? 그럼 전쟁인데요. 나토가 나토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 하니까 뭐든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예. 걱정하는 거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